자, 봅시다. 6쪽부터. 6쪽. 자유, 까꿍. 네. 그, 6쪽 보시면 이제 고려가요 동동이 있는데, 그, 고려가요는 사실 나온다면, 이번에 전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요도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문학사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동동이 독립돼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사실은. 동동은 이제, 물론 문학사적 의미는 엄청 큽니다. 원령체의 효시거든요. 이때 원령체는 뭐냐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원령체야. 그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농가 원령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정학유에. 그래서 이제 나름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근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요 한번 그래도 한번 공부해 봐라는 의미로 낸 것 같아요. 동동을.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작품은 문학사적 의의는 탁월한 작품인데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하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쓰인 다양한 문학 표현 기법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문학 표현 기법들 지금 작품에 잘 적용되고 있죠? 네. 그럼 거의 제가 가르쳐준 것들 100%가 적용이 되나요? 네.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막 초점화 기법이라든지 또는 뭐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라든지 그걸 구분하는 것들 아직 지금 연습 중인가요? 그 수사법들도 아직 잘 안 찾아지나요? 잘 찾아지나요 이제? 어. 객관 상담으로 감정이입 같은 거 구분 잘 되고요. 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정월 냇물은 아으 올과 높고 자는데 했을 때 이때 이 아으 있죠. 네. 아으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여음이에요. 여음. 여음. 즉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냇물은 얼었다가 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정작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이요. 즉, 나 같은 경우는 홀로 지내는구나 했어. 그럼 여기에는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습니까? 대조. 그렇죠. 이제 춘영이 말한 것처럼 대조가 쓰였죠. 그죠? 즉,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과 자연 대조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 인간을 대조를 시키는데, 그죠? 그건 자연이 이제 대비한다고 하기도 하거든, 대비. 수능에서는 있잖아, 대비라는 표현을 더 잘 써요. 대조보다는. 그죠? 대조는 비문학적 용어예요. 그럼 대비라는데, 그건 자연이 이제 마음이 녹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인간은 지금 녹지 않고 있거든. 이미 없으니까, 홀로 지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이 반대여가지고 시조가 더 슬프게 만들고 있죠. 그럼 내 인물은 어떤 소재입니까? 어떤 기능한 소재예요? 그게 객상이죠. 객관상관물. 그죠? 그래서 이 객관상관물은 전제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이 서로 대비돼야 돼.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강조가 안 되는 거거든. 쟤들은 얼었다 녹는데 나는 마음이 아직도 꽁꽁 얼어있다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군화가 있으면 수사법이 뭔지 알죠? 영탄법이 쓰였죠. 그죠? 군나, 얼라, 뒀다, 롯다 이게 쓰이면 끝으로 쓰이면 글죠. 영탄법이 쓰였죠. 과의 동동다리 후렴구죠. 후렴구의 기능 네 가지 있죠. 첫 번째, 운율형성. 두 번째, 통일성. 시적 안정감, 균형감. 영과 영 구분. 흥겨운 분위기 형성. 이게 있죠. 다섯 가지. 이런 것도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면 이 작품은 후렴구를 사용해서 뭐 시적인 안정감과 균형감을 준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는 어떤 문학 이론적인 것을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답지에서. 이거 정리하셔야 하고. 그래서 한물 되면서 피어난 아으, 만춘. 만춘 늦봄이야, 늦봄. 늦봄에 진달래꽃이여 했죠. 진달래꽃이여 했죠. 형 불렀죠. 돈호법, 영탄법, 말을 꺼내는 어투죠. 그죠? 요건 이제 매년 수능에 등장해요. 이런 그 불러갖고 도노영탄 말 거는 어투가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동동 독백치가 아니야. 맞죠? 좀 선생님 몸이 안 좋고 기침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달래꽃인데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 했죠. 도다이스 영터포 쓰였고 이 진달래꽃은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다는 건데 이게 누구냐면 님이 아닌 임의 외모. 그죠? 임의 외모가 남이 부러워할 외모를 지니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거 뭐냐면 왜 하필 진달래꽃을 가지고 왔나요? 다른 많은 꽃들이 있는 장미도 있고 그러면 진달래꽃이 별명이 주견화예요. 한을 상징하는 꽃이야. 한 상징하는 꽃. 그러면 한은 여러분 있잖아요. 한에 계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올해 아까 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현대 시인 중에서 가장 한을 계보를 잘 따르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누가 나온다? 서정주, 박재상, 아니면 문태준 작가. 이 세 명. 유력한 후보죠. 그럼 이게 나오면 얘들아 시를 읽어보기 전에 한을 다룬 작품이겠거니. 그죠? 또 더 나아가자면 지은아 남녀 간의 사랑을 다뤘겠거니. 그죠? 슬픔을 다뤘겠거니 하고 접근하면 거의 맞습니다. 박재삼이 나왔는데 다유야. 물질주의, 개소리. 또 전우씨, 멍멍이 소리. 맞죠? 무조건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뭐 슬픔. 박재삼의 흥부부상 같은 경우는 가난으로 인한 한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 슬픔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다고 물질주의나 한국전쟁이나 독재나 이런 것들은 진짜 거리가 멀어요. 서정도 그렇고 박재산도 그렇고 문태준 작가도 그렇고 문태준은 가dem이라는 작품 써왔고 이 병고 병으로 인한 서러움 한 그걸 노래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작가의 프레임을 우리 다유가 알고 있으면 진짜 시를 접근하기가 수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비긴식인데 꼭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 4월은 아니 있고 아유 오시는구나. 뭐가? 깨꼬리새가. 깨꼬리새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와. 하지만 무슨 일로 녹사님은 녹사가 이제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녹사가 이 님의 관직을 알 수 있어. 님의 관직. 님이 벼슬아치란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녹사님은 옛날을 입고 계신가 있죠. 그래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깨꼬리새도 뭡니까? 어떤 소재의 기능이에요? 아까 우리 준이가 말했던 그 객상이죠. 객관적 생각. 자, 6월 보름에 이 음력 6월 15일인데 강둑에 버려버린 빛 같대. 이게 누구냐? 시적 화자예요. 버려진 빛 같다고. 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시적 화자 어처지. 물론 동동에서 시적 화자 처지를 가리키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연서가 두 개가 더 있어. 뭐가 있냐? 이 잘게 썰린 보리수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 소반이에 젓가락도 있어. 이 세 개가 시적 화자 의처지를 은유하고 있어요. 은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동동은 비유적 표현에 사용되었다. 현아야, 이 작품이 비유적 표현에 사용되었다면 무슨 부과 무슨 부가 있었단 거야? 무슨 부과 무슨 부 중에 하나가 쓰였단 거야? 직유 아니면 은유가 쓰였단 거야. 그죠? 근데 직유 은유가 없으면 그건 비유적 표현에 쓰였다고 하면 안 돼. 맞죠? 그리고 비유적 표현은 수능에서 단골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우리 문학 표현 기법이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비유법이 쓰였으면 꼭 체크를 하시고 답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선택지를 보고 들어가느냐 그 두 개를 물어보는데 선택지를 읽고서 다 기억할 수 있으면 그럼 좋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차라리 문학 작품을 평소에 분석하는 훈련을 할 때 이 답지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찾는 거야. 그게 이제 요령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 소설에서는 요약적 제시가 쓰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답지에 요약 제시가 쓰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요약 제시가 쓰였어. 그럼 체크해놔. 답지에 자꾸 물어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문학을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것들, 찾아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미리 찾아놓으면 돼요. 그게 막 뭐 엄청나게 무한대가 아니야. 평가원에서 요구하라고 하고자 하는 것들, 찾으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 거의. 그러니까 몇 번 답지를 분석해갖고, 아, 요런 것들 찾아라고 하구나. 그러면 그것 좀 찾아놓으면 돼. 근데 이제 그걸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걸 공부하지 않죠, 잘. 그걸 공부하면 쉬워지는데.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돌아보실 님을 조금이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했죠? 비읍니다, 거슬린다. 무슨 채, 무슨 채? 병어체, 구어체죠? 구어체는 상동과 연장강. 말을 건네는 어투. 경어체는 이거 뭐야? 여성적 어조, 친근과 명성. 이렇게. 고작 세 글자인데 다유야. 이렇게 많은 내용이 숨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외우고 있겠지만. 8월 보름은 한가인 날이지만은 즉 추석이죠. 님을 모시 지내야만 오늘이 진정한 한가인 날, 추석이로다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난 이걸 재밌어 하는데 이게 애외성이라며. 문제 있었잖아. 보기에가. 이번 이감에. 애외성. 그러니까 작가는 이런 애외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물의 심정 강조한다 이거죠. 이거야. 우리 춘영이가 기교공원까지 가서 벤츠에 입사해갖고 벤츠 연구원 돼갖고 국내 유일하게 이 한국인이 뭡니까? 벤츠 회사의 연구원이 된 거야. 이를테면. 그럼 이게 애외성이야. 그럼 이런 애외성 통해 갖고 준영이의 위대함, 그죠? 준영의 천재성, 그죠?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죠. 난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게 애외성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애외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아의 남자친구도 현아가 많은 여자 중에서 애외적인 여자야. 애외성. 근데 그 애외성을 찾지 못하면 그걸 자기가 갈고 닦지 못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이를 좋아하는 다이가 갖고 있는 애외성이 있거든. 근데 그 애외성은 외모뿐만이 아니야. 외모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어. 내 대학교에서 경험해보면 인기 있는 여자애들은 미모가 엄청 예쁜 것이 아니더라고. 성격이 좋거나 항상 긍정적 분위기를 하거나 뭔가 다른 여자애들과 다른 특별한 애외성이 있어.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하고 먼 미래에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애외성 사용했죠. 추석날인데 혼자만 의미 없어. 맞죠. 그 다음에 이신 사후가 있죠. 이신이가 왜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이신 사후가 먹다고 넘어가겠죠. 이신이가 윤손도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윤손도는 시조 문학의 1인자거든요. 정철은 가사 문학의 1인자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서 다유야 성산불국이 나온 거야. 정철에. 다른 이유가 아니야. 그럼 올해 윤손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말해도 윤손 나와도 뭐라 못해요. 물론 윤손은 시험이 많이 출제됐죠. 저는 올해 윤손 나올 거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워낙 다른 작품들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전의 만원사 등등. 그죠? 또 강국 중에 수월 청정가라는 있는데 이 이신이 사후가를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이감에서 윤손도가 레전드니까 이에 영향을 준 이신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비튼 거야. 한 박자. 이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가죠. 이건 윤손도의 오가 영향 줬어. 오가 공부한 적 있죠? 여러분. 지금 고3인데 오가 처음 들어온다면 좀 걱정될 이미 이제 시간 얼마 없는데 물론 그걸 처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수석 송중월 5가지의 벗을 애찬한 노래가 오후가야. 근데 그 전에 이신의 사후가가 먼저 있었어. 이게 그거에 영향 줬다고 많이 교수님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중요한 작품 중 하나예요. 사후가 4명이 멋있죠? 4명의 자연이죠? 그럼 끝났어.
자연이 버시래. 무라 일체 물심이력가 쓰인 거고요. 당연히 주제는 뭐겠어? 자연풍류 이겠죠. 그리고 조선전기 가사가 있잖아요. 조선전기 시가문학이 거의 자연풍류야. 또는 추녀상 노래하고 이런 것도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사실상 여러분이 큰 줄기만 알면 접근은 쉬워요. 게다가 고맙게도 직접 연계를 많이 하는 추세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현대문학이죠. 봅시다. 이시사후가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느면 위험 있고 당당한 줄 보고서 반갑다 했죠. 그럼 소나무는 애찬적 태도 대상이죠. 시적 태도 애찬이죠. 그럼 소나무 지조와 절기를 상징하죠. 관습적 상징 있죠. 이런 관습적 상징 시리즈 있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6인방. 그 소나무가 애찬 대상이야. 항상 시련과 역경을 겪어도 여의는 줄, 살이 마르는 줄 전혀 없다. 어떤 시련과 역경도 자기를 마르게 할 수 없다고. 이걸 우리가 의연하다 그래요. 의연하다. 어떤 고난 역경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죠. 어찌타 어찌해서 봄빛을 가져서 뭐가 소나무가 이때 봄빛은 푸른빛 고칠 줄 변할 줄 모른단 말이냐 했죠. 그래 이게 지조와 절개예요. 동리 동쪽 울타리에 심어놓은 국화 이 국화도 지조와 절개 상징해요. 국화 귀한 줄 누가 안단 말이냐. 이게 예외성이었죠. 우리 문제 풀었죠. 국화의 아름다움을 우리 다유만 알고 있다는 거야. 시적 화자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현아야 뭘 표현한 거야? 시적 화자의 자부심 강조인 거죠. 문제 나왔었잖아요. 예외성. 그래서 충강, 봄빛을 마다하고 엄상, 엄한 서리, 즉 가을서리에 혼자 피고 있으니 그죠?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뭡니까? 전혀 굴복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국화가 지주와 절개 상징이에요. 아무리 탄압하더라도. 어즈보, 영타법이죠. 이거 감탄사거든요. 어즈보. 청고와 맑고 고결한 내 멋이 다만 너 인간으로 했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이 국화를 너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의인법을 배웠을 거야. 근데 수능에서는 이 표현 안 써. 뭐라고 할까요? 무슨화. 무슨화. 뭐? 그렇죠. 요게 이제 모의고사 수능 용어야. 우리가 의인법을 알고 있거든. 근데 인격화하면 허가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하고. 요런 게 이제 교육환평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요런 거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 알죠? 그 말하고 싶고요. 인격화야. 그 다음에 꽃이 무한하되 매화를 일부러 심은 뜻은 뭐냐? 눈 속, 즉 실현 속에서 꽃이 피어서 한빛이니까 귀하다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저의 애외성이 드러납니다. 자, 왜 매화가 흰색이니까 이게 귀할까? 매화가 눈과 같이 같은 흰색이라서 귀하대. 그럼 작가는요, 왜 흰색이고 눈과 색깔이 똑같은 것을 귀하다 표현했을까? 단지 흰색이 수성 의미한 걸까? 위 내용의 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있잖아. 지조와 절개로 좀 가고 있어.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굽히지 않은 애들이야. 그러면 매화도 그래야 하잖아. 그럼 매화가 눈 속에서 피었다는 거죠. 근데 눈과 같이 흰색이라는 거야. 그게 고난 역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고난 역경을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흰색인 거.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 작가는 매화처럼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여서, 그죠? 수용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이때 아니라 이건 실현의 수용론이에요. 맞죠? 근데 이신의 사고가를 분석한 많은 문학생들 봤지만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없었어. 한 명도. 그냥 이러면 되잖아. 외화가 흰색이니까 이쁘다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이 눈과 같은 색깔이라서 귀하다고 했을까? 에 주목을 해야지. 그럼 눈이 실현이잖아. 그러니까 실현을 수용한 거야. 그게 나도 흰색인 거야. 맞죠? 그래서 그걸 가치 있게 본 거죠. 그 다음에 학명. 근데 그윽한 향기 있죠. 그렇게 실현 수용했음에도 뭡니까? 그윽한 향기를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안 잃어버리죠. 암향이. 그죠? 이게 극보지잖아. 좀 똑똑한 친구 어떻게 해요, 현아야? 무슨 작품 연결해 들어? 이육사, 절정. 여기서 암향이 나오거든. 극보고지. 알죠? 매화향기. 백설이 잦아든 날에 했죠. 이것도 실현이죠. 잦아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줄어들었다는 의미야. 잦아들다. 비가 잦아들다. 그죠? 잦은 거 아니야. 그죠? 백설이 잦아드니까 줄어드니까 뭡니까? 대나무로 보려고 창문 열었어. 왜? 눈이 많이 오면 창문 열 수 없잖아요. 눈 다 들어오니까. 대나무를 봤어. 온갖 곳은 간데없는데 대수품 푸르대. 근데 어라가 쓰였죠? 그 영탄법. 그죠? 그러니까 온갖 곳 간데없고 대수만 푸르대. 이것도 무슨 성? 이것도 의외성이야. 왜? 다 그러는데 대나무만 안 그러니까. 어찌하여서 청풍을 반겨서 맑은 바람 반겨서 흔덕흔덕 흔들흔들 거리느냐 했죠. 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 음성 상징어가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한 개만 쓰였죠. 그 이거 체크를 해놔야 돼. 수능 볼 때는. 왜냐고요? 수능에서 음성 상징어 진짜 잘 물어봅니다. 왠지 알죠? 5가지 효과가 있죠. 내 늘상 강조하죠. 올영성, 능용증가, 감각적 효과. 네 번째, 그 우리말의 아름다움. 5번째, 인물의 심정 강조. 요 기능들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문학 이론을 애우지 않으면 이 이신의 사후가가 생동한 현장감 있는지 몰라요. 흔적흔적을 놓쳐버리잖아. 심지어 이게 음성상징인지 모르잖아. 그럼 절대 이 작품이 생동한 현장감 있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죠? 그만큼 음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태준 산 나왔죠. 이태준 작가 엄청 중요한 작가인지 아시죠? 1930년대를 대표하는 원래 소설가야. 그런데 수필도 유명해. 그래서 이태준 산인데 이태준 산은 뭐냐면 산의 어떤 이미지를 어릴 때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 내가 어른이 되니까 이게 인생에서 이런 산이 있더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이 이태준은 산에서 외로움과 산에서 슬픔을 느꼈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산 자체가 외로움과 슬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면서 외로움과 슬픔을 느낄 때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산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 내용의 수필입니다. 제 산은 슬프다 했죠? 자, 뭐뭐 다 했어. 거기서 뭘 뽑아내야 돼? 다 했어, 그냥. 준영이 예쁘다. 태어난 착하다. 처음 그건 이제 문법이죠. 어? 반동적으로 그렇죠. 아까 말했었냐? 그 말 말했냐? 잘했어요.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게 쌓이면 이제 딴 애들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이걸 모르는 애들은 위 작품이 단편적으로 쓰인지 안 쓰인지 몰라요. 맞죠? 사는 슬프다. 단호박이야.
딱 잘라 말했어. 그 슬프다니까 이것도 인격화했죠. 나의 인격화 쓰였습니까? 쓰였죠. 가에 쓰였습니까? 인격화? 쓰였어 안 쓰였어? 인격화. 됐다. 쓰였어요. 반말하지 말고. 잘했어요, 여러분. 요렇게 하는 거야. 물론 닥치는 없었죠, 인격화가. 근데 이거 찾아내는 거야, 한 개씩. 이런 문학 성취가 높아지는 거죠. 강원도 워낙 큰 산이 많다. 철원용담이란 촌에서 나 이 거슬려. 구체적 지명이야. 그럼 이게 아무런 문학 표현 효과가 없을까?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이 있게. 그렇지. 촌에서 안엽 모시우리라는 촌까지, 그 장소까지 치신이 같은 길은 내가 10살, 11살 때 열차에 걸은 길이었어. 그럼 과거 어린 시절 작가는 회상하고 있죠. 이 부분 회상입니다. 산역길이라서 산에 협소한 길이라서 산 넘은 물이요 물건 산인데다가 그러니까 산 넘으면 물이고 물 건너면 산이야. 그만큼 험하다는 거죠. 제일 큰 물, 더운해라는 곳을 건너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세수목고개는 올라가기가 심리, 내려가기 심리야. 그러면 심리면 4km거든요. 이게 엄청 높은 고개죠. 그 고개를 나는 여름철 혼자 몇 번 넘었어. 이게 산이 슬픈 이유가 뭐야? 혼자서 가니까. 맞죠? 그 이유가 끝에 나와 있어요. 하늘 덮은 옹우랑. 이런 옹우랑 이런 거 어이 알 필요 없어요. 그죠? 문학은 어이가 모르겠으면 그냥 문맥적으로 해석해. 뭔가 하늘을 덮었대. 그럼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원생림이래. 그 원생님이 림이니까 이제 숲이겠죠. 아, 그러면 옹울하다는 것은 뭔가 가르쳐 있구나. 뭔가 가리고 있구나. 그런 의미겠죠. 옹울하는 원래 산적 의미는 이 햇빛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한 그런 뜻이에요. 저희끼리만 뜨이는 새소리도 길손 마음에는 슬픈 소리로 들린대. 새소리가. 저희끼리 한 소리인데. 그럼 여기는 어떤 표현 기법 있어요? 새소리가. 새소리가 슬프대. 감정이입이죠. 맞죠? 내가 슬프니까 새소리가 슬픈 거야. 바이트 쓰면서 흘러 한 방울 두 방울 질척거리는 뭐 찔꺽거리는 뭐 그런 의미죠. 샘물소리도 혼자 쉬며 듣기에는 눈물이었다 했죠. 즉 슬펐대. 샘물소리를. 정말 산마루에 올라서 천에 하늘 끝에 아득한 산 갈피들이며 또는 어웅한 침침한이거든요. 침침한 벼랑 밑에 시퍼런 강물이 휘돌아가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렸지만 길소한 슬픔에 상처받았다 했죠. 그럼 이 작품은 과거의 상이 지금 쓰였어. 어릴 때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과거의 상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 산은 무섭다. 또 단어적으로죠. 나는 원산에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길에서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다 말고 나가서 산불이 붙는 걸 구경했다. 이게 산불이 붙는 걸 보고 무서웠대. 그때 어른들 말이 100m 되는 강원도 원산이라고 하는데 몇십 리 길이에 산마루가 불뱀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짜 뱀이 있었을까요? 불뱀의 원관념 뭡니까? 산불이죠. 그럼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죠. 그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산불에 그렇죠. 특징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우지끈우지끈하고 그럼 여기도 음성산지 사용되었죠. 그러면 나에도 사용되었죠. 가에도 음성산지가 있습니까? 동동. 작은 불을 울리는 소리. 동동. 실제 이 후렴구는 악기의 소리를 흉내냈다고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가나다는 모두 음성산지가 사용된 거야. 이해되시죠? 잡채 같은 나무통이 불에 관계 쓰러진 소리가 들린 것처럼 바라보기에 처참스러웠다. 무서운 꿈 같았다.
산. 그것은 산에만 있지 않았다. 우리들 인생 곁에도 있대요. 평지도시 얼마든지 있고 나를 가끔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다 산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어릴 적에서 경험했던 산은 외로움과 슬픔이었기에 어른이 된 시적하자는 뭡니까? 어른이 된 이 서술자는 이 작가는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 자체가 산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릴 적 경우 이제 영향을 끼친 거고. 그 다음에 김영철 전이죠. 김영철 전이 왜 나와 있냐면 이게 순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김영철 전 있잖아요. 엄청 문학사적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실제 전쟁인 뭐 명과 후군과의 전쟁을 모티프로 해서 전쟁의 폭력성, 그죠? 을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게 사실성이 높은, 리얼리티가 높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이미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인 최척전이 작년에 나와버렸어. 이 최척전도 임진왜란, 정유재랑 똑같이 명과 후군과 전쟁을 노래하고 있어. 게다가 두 작품 모두 다 그 당시의 전쟁의 참혹성을 리얼리티 있게 표현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결이 똑같아. 그러니까 절대 안 나와. 절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알죠? 그래서 이제 이거 참고로 고전 소설을 어떻게 분석하는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긴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요리하더라. 이런 거. 일단 김영철 전이니까요. 하무스를 한 갈래이고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자가 인형 인물이 등장해요. 저는 이 갈래의 특징이야. 물론 수능에는 안 물어봐요. 근데 이 갈래의 특징 알아놓으면 작품을 분석하기 수월해. 왜? 이 작품은 단연코 김영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영철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원래 평민이야, 평민.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갖고 비극적 삶을 산 인물이야. 맞죠? 그래서 비장을 드러내고 있죠. 그 비극적 결말을 제시하고 있죠. 일반적인 소설이 행복한 결말에 비해서 이건 그래요. 그럼 이 결말 구조도 왜 그렇게 사용한 거야? 전쟁을 비판하는 작가는. 전사는 김영철은 명나라군을 돕기 위한 군대 진병대 훈과 전쟁에 나갔다. 포로 잡힌다. 그래서 전쟁이 등장하니까 군담 소설이기도 해요. 그는 후금태의 그곳 여인과 혼인을 지내다가 탈출해서 명나라 등주로 가게 되고 거기 또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아. 그해 10월에 조선사신의 배가 등주한 걸 정박했다는데 항구는 영철 지에서 불과 10일을 떨어져 있었어. 이 영철이 항구로 달려가 조선배의 선장을 보니까 자기 고향인 영유원 출신이었던 이현생이었어. 고향이 똑같아. 이게 말이 되냐? 우연하죠, 우연. 아무래도 조선 배가 우연히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 고향 사람이 선장이었다. 이거 너무나 우연이잖아요. 이게 이제 고전 소설의 한계죠. 우연성.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보니까 이게 애외성이기도 하죠. 애외성. 그죠? 너무 애외적인 거야.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야. 그죠? 고향 사람이었어. 본인들은 고향의 정이 깊었 사이라 영철은 기쁨이 이기지 못해서 크게 소리쳤어. 너는 이현생 아니냐? 연생 누나 불렀어. 당신은 누구게 내 이름 알고 있냐? 나는 김영철인데 무원 전에 나갔다가 다행히 죽지 않고 여기에 살고 있네 했죠. 자, 전쟁 가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전쟁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아갔던 거죠. 죽을 뻔했죠. 이게 무슨 갈등이 뭘까요? 전쟁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무슨 갈등? 그죠?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죠. 그죠? 잘했어요.
연생 한자 통과 바라보니 과연 김원철이었어. 둘이 서로 붙들고 통보하니까 배한선이 모두 들어왔으나 무슨 간에 알 수 없었어. 영재 집안 소식을 물으니까 연생이 말했어. 이 집안 소식 이거 소재죠? 어떤 소재입니까? 김영철이 귀향을 결정하게 된 계기야. 원래 처자식 낳고 잘 살았어. 아, 처는 낳는 게 아니죠. 처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잘 살았어. 근데 얘가 흔들어 버린 거야. 이 집안 소식을 알려버렸어. 폐가 망신했대 지금. 그 부모님 너무 걱정되잖아. 그죠? 그 부모님 시체 묻어야 하잖아. 그게 자식된 도리로 이게 아니야. 그래 결국은 갈등이 생겨버려. 내적 갈등. 갈까 말까. 결국은 귀국을 결정해. 그리고 외적 갈등이 생겨요. 결국은. 왜? 이 결혼한 사람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갈등의 계기가 돼요. 요것이. 알죠? 그리고, 이를 물으니까 연생이 말했어. 연생이 뭐라고 했냐? 나쁜 소식 말했겠죠? 어참 말을 다 하겠는가 했죠. 그 집안 소식 알리는 데들아, 이 집안 소식을 1부터 10까지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무슨 제시를 하겠어? 그리고 반드시 요약 제시를 한 경우에는 잡지에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요약도 제시한 경우에는 체크를 해야겠죠. 아버님 정민호를 한때 안육장에서 전사하셨는데 이 전쟁의 비극성이죠. 시신 끝내 찾지 못했대. 할아버님도 상심하셔서 영차 돌아오지 않고 영화에 죽었는데 이 늙은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어쩌란 말이냐 하시고 했는데 땅을 다 팔아서 부처님께 공양했대. 다 맞춰버렸대. 근데 이런 메커니즘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부처님한테 뭔가를 주고서 소원 비는 거. 신청죠. 이게 그 유명한 공양 모티프야. 맞죠? 꼭 작품들 보면 부처님한테 모든 걸 바쳐요. 근데 더욱더 소름 돋는 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할아버지도 이거 바쳐갖고 영차 돌아오죠? 심청이도 바쳐갖고 눈 뜨잖아요. 그죠? 영차 살았으면 도우셔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가 땅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하셨지만 얼마 안 되어 가산. 제사에 바닥나서 지금 조카 집을 의탁하고 있대. 그 어머님도 형제들 의탁하고 있대. 자네 집안 사정을 입에 담기도 힘들대. 영차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통보하다가 기절하니까 사람들이 구해줘서 깨어났어. 사신이 그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물어봤어. 너는 고향 돌아갈 생각이 있냐? 내가 몰래 태워주려고 한다. 하니까 오랑 땅에서 여기까지 도망온 것은 고향을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청할 수가 없지만 진실로 바랍니다 했죠. 자, 이게 그 유명한 귀양 모티프야. 작품을 대부분에서 보시면 꼭 고향에 돌아가려고 해요. 맞죠? 정말처럼 너는 집에 돌아가서 저에게 부모 친척이 난리 중에 뭐 죽었다 말하고 여기 사람들 고기에 들어갈 뜻이 없음 말이라 했죠. 일부러. 이게 무슨 모티프입니까? 속이기 모티프야. 내가 여러분 왜 모티프를 강조하는지 알죠? 모티프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알지? 내가 제 수업 많이 듣다 보면 자꾸 내가 오래 나올 것 같다. 그간 표현기법 안 나왔었다.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찾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 또 뭡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자꾸 이런 것 자꾸 물어보더라 하는 것들 있죠. 그것도 유념하시고. 그 문학이 많이 쉬워질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정말 같은 그래서 이제 영채 절하면서 명을 받들겠다 하고 집에 들어 통곡하니까 아내 이웃이 놀라 물어봤어. 그 사실 알려주라니까 아내가 난구는 존소식을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 존사식 일인 가운데 잘하는 이가 있었다. 그러자 아내는 할 말을 잊고서 크게 울고 시부모의 초상화 앞에서 다시 울며 절하였다. 자, 그러자 그의 아내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랬어. 그럼 이건 누가 보는 거야? 영철이가 아내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점화 기법이 쓰인 거야. 처가 식구들이 모두 와서 조곡을 하고 소셜된 온갖 사람이 모두 와서 조문하니까 며칠 동안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도 영철이가 본 거야. 영철이 입장이니까 뭡니까? 처가 식구야. 소설자 입장이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그의 처가 식구들, 영철의 처가 식구들이 있겠죠.
결국 이 그러자부터 알았다까지 뭐가 쓰였어요? 초점화 기법이 쓰였어. 이게 인물 시점이야. 그죠? 또는 작품한 인물의 시선이라고 하기도 해요. 맞죠? 그리고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고전 소설의 초점화 기법이 쓰였다는 문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안혜영철이 말했어. 시부모님 불행히 세상 뜻이 없고 자식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사를 잘 받들면 영혼이 편안할 거다. 해갖고 아내 이에 음식을 정갈하게 준비해갖고 추모했어. 고영철이는 조선을 향해 통곡했어. 그 아내가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슬픔을 지극히 하여 영혼의 곡을 하면 충분한데 굳이 남군은 어찌 이처럼 멀리 동쪽을 바라보며 심하게 의심일까 했죠. 그래 아내는 지금 의아해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어. 영철이 아내의 말 기운을 살피다가 의심한 눈치가 있는 줄 알았다. 그 날마다 공원이 시님 앞에서 아내와 함께 곡을 하나 그 마음을 동조해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시민의 사신이 북에서 일을 마치고 등조 돌아왔고 떠나는 날 기다리고 있었어. 영철이 몰래 찾아가니까 사신이 말했어. 지난번 이 사정은 불쌍해서 돌아가고자 하려고 했는데 황제께서 널 이뻐해갖고 옷과 곡식 가사하고 아내를 얻어서 여기 살게끔 했다는 걸 들었어. 그래 황제 허락 없이는 못 데려간대. 그래 여기 살아래. 그러니까 이 영철은 억지로 청할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머금고 절하했어. 영철이 날이 저물어 돌아오니까 아내가 몹시 화를 냈어. 이건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죠. 오늘 남국에서 배를 찾아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오신 건 분명 까닭이 있을 겁니다 하니까 영철이가 순간 기발한 지혜를 발휘했어. 그래 뭐라고 했냐? 부모 돌아가셨으니 이젠 서실 보낼 것도 없어. 고향 사람이 곧 돌아나니까 그냥 인사하고 온 것이요. 이런 거죠. 이나빠 영철은 아내와 촛불을 밝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홀로 생각했어. 내가 만약 처자를 사랑해서 끝내 여기 머문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 아버지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고 노모는 늙은 어머니는 의탁할 곳이 없으니까 평생 한이 될 것이다. 이거 뭡니까? 귀양의지야. 그런데 여기하고 또 만약 처자를 버리고 돌아간다면 부부의 정과 부자 은혜는 이로써 영원히 끊어질 것이니 그 또한 인정을 못할 거다. 이건 정착의지야. 이것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 결국 이건 인정을 참아할 수 없는 짓이다. 두 사람 마음이 얽혀서 어른과 수치 싸운다고 떠날지 모를지 정할 수 없으니 영철의 심사가 어지러워서 자기 눈물이 눈에 그득했어. 그 내적 갈등 보이는 거죠. 그래 이 작품 뭡니까? 인물의 내적 갈등도 두드러지고 인물과 인물의 갈등도 두드러지고 인물과 사회 갈등도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갈등이 첨예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김영철인데 이건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다음 세 번째는 현대시죠. 자, 이상화의 빼앗긴 애를 보문가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있잖아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0이야, 0. 0. 심지어. 왜냐면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 그 내면 안 되는 문제고요. 맞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게 일제강점기와 관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이미 일제강점기가 3년 연속 나오고 작년만 안 나왔거든. 근데 또다시 일제강점기를 회귀한다? 그 말이 안 돼. 맞죠? 그래서 현대로 올 건데 그래서 한번 분석합시다. 이게 길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다양한 시의 표현 기법들을 분석하는 훈련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바보자 다유야. 붙죠? 지금은 남의 땅이래. 왠지 알죠? 일제강점기야. 나라를 빼앗겼어. 빼앗긴 데에도 복문가 있죠. 빼앗긴 들. 근데 이 들이 이제 중요하죠. 들은 우리 조국의 일부분이야. 근데 이걸 통해 전체를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법? 그렇죠. 대유법 중에 제유법이야. 봄은 오는가 했죠. 오는가. 이때 봄은 광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올 것인가에 대한 좀 회의적 태도야. 아주 회의적 태도. 의심 품고 있어.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했죠. 나가 등장하면
보통 수능에서는 이걸 명시적 화자라고 해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나는 햇살을 받고 푸른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이게 어떤 공간일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상징은 그러면 푸른 색깔을 우리가 알아야 돼. 꿈, 희망, 이상, 비전, 자유, 생명력이죠. 자유도 인정할 수 있어요. 자유. 맞아요. 자유의 공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상이 아니야, 이상. 즉, 통일된 조국이 있는 곳. 거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했죠. 가르마는 우리 지금 균형을 타고 있죠. 그래서 여성적 이미지야. 이 작품은 주제가 두 개예요. 국토에 대한 사랑 앤드 일제강점기를 독립하려는 어떤 소망이야. 그 두 개가 주제인데요.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 가득 걸어만 했죠. 농길이 도시에 있습니까? 없죠. 토속적 향토죠. 맞죠? 시어 사용되었다고 분석해야 돼. 맞죠? 가르마 같은 농길 따라 꿈속 가득 걸어만 했죠. 왜? 이런 이상적 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래 꿈속 가득 몽롱하게 가는 거야. 근데 과정에서 보니까 하늘과 들이 입술을 다물고 있어. 말을 안 해. 침묵하고 있어.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문이죠. 또 하늘아 들어있어. 또 쓰였네요. 맞죠? 내 마음에 나 혼자가 온 것 같지 않구나. 영탄법이고 군하니까 즉 여러 명이 같이 왔다고. 여러 명. 나 혼자만 이걸 바라는 게 아니야. 소망이. 40살 바라고 있어. 근데 네가 나를 이끌었느냐? 이곳을 가도록. 아니면 누가 불렀더냐? 답답하다. 말 좀 해다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현재. 바람 4개에 속삭이고 있어. 뭐라고? 한 자국도 조금 더 서 있지 말해. 다유야.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영향 끼쳤죠. 이게 바람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야. 날 재촉하는 아이야. 빨리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래. 옷자락을 흔들고 있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고 있어요. 웃네. 근데 진짜 종다리가 웃을까? 종달, 종달.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반가우니까 감정이입이 마치 그가 반갑게 웃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다. 이거 뭡니까? 국토에 대한 사랑이에요. 간밤 자정이 넘어서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이 3단 같은 머리는 엄청 고운 머리거든요. 이것도 여성적 이미지. 근데 왜 땅을 여성적 이미지에 표현하는지 알죠? 이것도 관습적 상징이죠. 보통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 이렇게 많이 우리 관습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땅을 여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작가는.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감았는데 왜 내가 머리 가뿐해? 그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뿐하구나는 뭡니까? 자연 동화야. 나도 꼭 머리를 감은 것 같아. 그래서 물화일체가 된 거야. 이 부분에서. 물심이려가 된 부분이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혼자라도 숨가쁘게 가자 했죠. 자, 이것도 외워야죠.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게 쓰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외워 가셔야죠. 계속. 가자. 마른 옷을 안고 도는 착한 또랑이 그 게르물이죠. 젖먹이 달린 노래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어깨춤을 추고 가버린대. 춤을 춘대. 또랑이. 근데 진짜 또랑이 춤을 추며 갈까요? 기뻐갖고? 아니죠. 내가 기쁜 거죠. 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뭡니까? 감정이입이야. 착한 또랑에 감정이입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어깨춤 추고 싶은데 도랑이 어깨춤 추고 있다고 표현한 거야. 맞죠? 감정이입.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재촉하지 마라. 그럼 나비제비도 뭡니까? 아까 바람같이 객관적 상관물이죠.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반갑다고. 국토에 대한 사랑이죠.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까 이것도 여성적 이미지야. 머리에 이렇게 예뻐 기름 바른 거죠. 김매던 그들이라서 다 보고 싶구나 했죠. 그러니까 내가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맛보던 걸 가고 싶은데 그래도 국토 감상하는 또 치지 않겠대.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국토에 대한 사랑이 보이고 집단은 무슨 적 어조예요? 준영아. 어조 전문가. 집, 그렇죠. 희망적 어조. 그죠? 소망적 어조.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윽을 이것도 여성적 이미지죠. 흙을, 흙을, 땅을, 국토를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구나 했죠. 그렇게 국토의 사랑을 구체로 표현하고 있어. 그죠? 이렇게 하겠다고. 가까이나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리는 내 호나했죠. 내가 가까이나 아이 같대. 상황을 모르고 있대. 이것은 내가 애기 같다는 거죠. 자조적 태도야. 나를 비웃어. 뭘 찾고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구나. 내가. 답 좀 하려무나 했죠. 나는 결국 온몸에 풋내를 띠고 이때 풋내는 뭐냐면 풀냄새인데 결국 국토와 내가 일체가 된 거예요. 이것도. 풋냄새도. 푸른 웃음과 푸른 소름이 어우른 살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심상이 보이죠? 웃는 것은 우리가 청각이죠. 공감각이죠. 심상이 전이된 거죠. 그죠? 어우른 사이로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걷는다 했죠. 근데 왜 다리를 절냐면 이상적 자아는 푸른 하늘 푸른 데 가고 싶은데 현실적 자아는 일제강점기라서 그렇게 못하거든. 그래서 이상자와 모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자아를 잘 다룬 작가는 윤동주죠. 아마도 봄 산신령이 집혔나 보다. 나에게 영향을 끼쳤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차 빼앗기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통일이 쉽지 않구나. 아니 독립이 이제 그런 걸 노래한 거고. 그러니까 이성부의 봄 있죠. 이성부 작가는 의미 있는 작가긴 해요. 이성부. 이성부하고 신경님은 모두 다 농민 시인이야. 농민 시인. 이게 시인의 직업이 농민이란 게 아니라 이분들은 농민들의 삶을 잘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쓴 작가인데 결이 달라. 신경님은 농민들의 슬픔, 이성부는 비록 슬픈 상황이지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적 시인이야. 난 신경님보다 이성부를 더 좋아해요. 맞죠? 봅시다. 여기도 희망적 시야. 온갖 고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야. 기다리지 않아도 온대요. 뭐가? 봄이.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기다림이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포기한 거죠. 체념한 거죠. 좌절한 거죠. 한경을 써도 되고요. 그런 상황에 너는 온다는 거예요. 올 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너는 온다. 온다. 또 오늘 또 우리 준이 잘했던 단력적으로. 그리고 봄을 너라고 했죠. 인격화. 어디 뻘밭, 갯벌의 구석에 있거나 해도 온다고. 또는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 있다가도 옵니까? 올 수 있다고. 그럼 이때 문학적 공간. 이번 9월 모의평가 때 다이어 무려 3번 나왔죠. 그럼 이때 물웅덩이 뻘밭구서 나오면 거슬려야 돼. 생각해야죠. 그럼 이거 뭡니까? 뻘밭이나
웅덩이 뭡니까? 다 시련의 공간이죠. 어떤 시련이 있어 너는 온다는 거야.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면서 너는 오긴 온대. 근데 더디게 온대. 근데 더디게 올지라도 꼭 온대. 그럼 이 다급한 사연은 뭐냐면 부조리한 현실이에요. 부조리. 이걸 듣고 봄이 온대요. 그 바람은 뭡니까? 오게끔 알리는, 그죠? 이 봄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아이죠. 온다, 거슬린다. 니은, 현재형 시제. 생동감, 현장감. 너를 보면 너무 눈부시대, 봄이. 눈부시다는 뭡니까? 애찬적 태도. 너무 눈부시대, 아름다웁니까? 이르는 맞이할 수가 없구나.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서 나는 아무도 또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그냥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일기고 돌아온 사람을 했죠. 결국 이제 봄이 이제 먼 데에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온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는 시대적 배경을 볼 때는 온갖 독재의 압제에도 탄압에도 그걸 결국은 극복하고 이겨내서 돌아온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었으니까 또 도로병탁법 말을 건네고 쓰였죠. 그죠? 그래서 이 성분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 항상 그런 희망적 어조를 많이 노래하는 분이고 여기에서처럼 독재치하의 어떤 현실을 극복하는 작품도 썼고요. 그리고 또 농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한 다음에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 썼는데 그럼에도 준영아 있잖아. 독재를 한다 하잖아. 독재. 그러면 이성부를 건드리잖아. 나라면. 누굴 건드릴까? 이미 강했었어. 두 사람 유력해. 두 사람이 독재의 저항한 대표적 시인이야. 현아야. 두 명. 김수영, 황지우. 제 예전에 강했어요. 제가 상당히 많은 시인들의 프레임을 말해줬어. 지금 현재. 그럼 이것들만 여러분 잘 정리해도 현대시가 쉬워져요. 김수영과 황지우가 농민, 노동자,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물질주의. 아니야. 얘들은 독재에 저항한 시인들. 알죠? 그럼 얼마나 시의 주제가 빨리 정리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제 나왔습니다. 이문구의 우리 동네 정씨. 요거는 있잖아요. 아, 내가 그 다음 걸 미리 내가 말했건 스포를. 다음 것이 전국락이 나와. 사회, 차이. 이미 풀어봤죠? 그럼 벌써 있잖아, 다유야. 나랑 강의 이제 3개월 접어드는데, 한 이제 10회 차이, 좀, 올해까지 하면 12회야, 12회. 12회 중에 무려 절반 정도가 전후문학이야. 그거 뭐겠습니까? 올해 전후문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지? 그럼 이것은 우리 준영이 의아해. 선생님, 전후문학이 나온다는데 왜 이 문구를 제시하는 거죠? 풍자의 풍자문학도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는 뭐냐면 얘들아 전후문학, 2순위는 풍자문학. 풍자문학에 단연코 누가 나오냐면 채만식. 근데 채만식 안 나오면 이문구. 나는 이문구가 유력해요. 이문구가. 전쟁이 삑살 나면. 근데 전후문학 나올 것 같아. 내가 이감 이제까지 강의를 많이 해보지만 이렇게 특정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다양한 컨셉을 건드렸어. 맞죠? 전후문학도 했다가 풍자도 했다가 뭐 여성 여류 소설가 있잖아요. 여류 소설 건드렸다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고지순해. 거의 편파적이야. 맞죠? 물론 이제 우리가 10월이 이제 됐으니까 10월 이제 됐잖아요. 그럼 이제 10월 달 것을 이제 분석 잘 해봐야 돼. 5회차, 6회차 잘 봐봐야 하는데 전후문학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근데 아니면 풍자, 이문구.
그럼 우리도 정치로 뭘 풀자냐면 어떻게 푸냐면 부조리한 선거. 맞죠? 불법 선거. 근데 내년에 총선이 있어. 국회의원 뽑아. 그러니까 이거 인구가 우리 동네 시가 엄청 많아요. 우리 동네 황씨, 우리 동네 김씨, 연작 소설이야. 그죠? 그런데 정치는 뭐냐면 선거 관련됐거든. 그러니까 내년까지 염두에 없고 이걸 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작품 하나씩 선정할 때 엄청 고민 많이 해요. 이감이. 그걸 볼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정승화는 이장 변차서부터 대형 선거에 출마하는 김영각의 추천에게 서명 받아라는 부탁받죠. 그래갖고 정승화가 받아와요. 받아왔는데 결국은 이 김영각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들끼리 후보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협상해갖고 출마 안 해버려. 그러니까 김영각이 아니 그 정승화입니까? 헛수고한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돈 있잖아. 돈을 좀 써요. 그러니까 돈 주라고 하거든. 김영각한테. 김영각이 모르세. 이게 정승환은 뭡니까? 졸지에 헛수고하고 돈까지 잃은 거죠. 그죠? 그게 불법 선거를 비판한 작품입니다. 봅시다. 여기서는 또 현대소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제가 요령 알려줄게요. 추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간접선거 운동의 효과가 있으면 물론 추천장에 일단 도장을 눌러준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 후보라는 유대감 작용이 없지 않을 터이므로 추천이 많으면 그만큼 유리한 것을 판단한 까닭이라고 변은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장 변차섭이 정승화한테 의뢰를 한 거야.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너 해볼래? 이런 거야. 잘하면 권력 얻을 수 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걸 해주면 뭐 생기는 게라도 있다 이게요.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사투리 요가. 요거 진짜 수능에 잘 나와. 첫 번째, 향토적, 토속적, 사실감, 현장감, 생동감, 친근감. 이렇게 5개 요가가 있어요. 사투리도. 맞죠? 이것도 자꾸 물어보니까 체크해놔야 돼. 그건 미숙이 아버지도 수산 나름이요. 혹시 김영각이가 당선되면 당선돼설랑은이 당선된다면 이 증혁준 즉 정혁준 마냥 단위조합장으로도 앉으면 영농자금 몇 푼을 얻었으라도 딴 사람이 앉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농자금 돈 빌리기가 쉬워질 거라고. 권력가가 내가 찍었던 밀었던 인물이 영농조합장이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밀었어. 장터 국마리밥집 골목에서 천장에 감초 몇 봉지 매다 놓고 새로운 한약방을 차려 밥도 어렵게 먹나던 정혁준이가 조합장을 출세한 것도 대의원에 뽑힌 덕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얻으니까 했으니까 뭐가 쓰인 겁니까? 원래 다로 끝나야 하는데. 이게 까로 끝나거나 그런 뭡니까? 내적 독백이 쓰인 거야. 내적 독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다위야? 이 김혁, 그 뭐냐, 정혁준 있죠. 정혁준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적 독백을 통해서 작품의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원래는 서술자 직접 개입해갖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여긴 특이하게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갖고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 독특한 메커니즘이죠. 정도 그렇겠다고 믿었어. 그 다음에 변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5월 4일이므로 그 열흘 전인 글빛까지는 김혜선의 출장을 넘겨줘야 한다고 다짐받으면서 50명 정도 받아주라고 했어. 정은 김희 당스의 경우 이번 일을 삼아서 두어 가지 이용해 먹을 계획이 서자 안팎 동네를 후지로 다녔어. 그러면서 조장을 부탁했어. 그가 이틀 동안에 무려 62개나 받았어. 그럼 이때 두 가지 이용이 뭐냐면 첫 번째 T 나오는데 동생 취직, 두 번째는 경운기 마련. 정은 대견스럽고 음울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럽게 즉
불안하게 여겨 자세해지기를 꺼려하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인감도장과 함께 이름도 성도 없던 김의 투자기에 올라서 그대로 밝혀지는 무릅쓴 것은 누구보다 정성을 인간이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씀지가게 보였다는 증거였던 것이다 했죠. 그럼 이때 마을 사람들부터 증거이겠던 것이다 했죠. 이것은 소수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이야. 그래갖고 정이 왜 대견스럽고 흐뭇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이건 소수자 직접 개입 중에 뭡니까? 6가지 중에 인물 심리 표현이야, 작가 심리 표현이야, 아니면 독자의 흥미 유발이야, 인물행위 동조야, 인물행위 동기야, 추가 정보 제시야. 정이 대견스럽고 흐뭇함을 느낀 이유죠. 그래서 인물 심리 표현입니다. 인물이 이런 감정 갖게 된 이유,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김이 당선될 경우 정은 먼저 뜨내기 벽돌공으로 공소방을 찾아 떠도는 두 동생을 취직시키려고 했어. 왜냐하면 김이 신진토건이라는 건설사 사장이야. 그리고 그만한 청탁은 무리가 아니겠던 것이다. 그리고 김이 조합장 보직 받으면 경기 한 대쯤은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밀었어. 근데 추천할 거내며 김영각의 호감을 느낀 정승환은 일단 비용을 쓰고 보라는 김영각 말을 듣고서 결국 초등학교 중학생 동창회를 소집해서 선거운동을 했어. 이건 작가가 뭘 비판합니까? 혈연 지연이 뭡니까? 개입하는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있어.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도 모를 큰한끗 실수를 저지른 거였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 그렇죠. 서술자가 만약에 서술자가 말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다. 요랬을 거야. 근데 그가 빠져있죠. 정도 빠져있죠. 정은 하고. 그럼 이게 주어가 이렇게 생략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금 인물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이.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어. 생 처음이자 마지막도 모를 크나큰 실수 저지른 거였어. 이렇게. 여기 초점화 기법이 쓰는데 초점화 기법이 뭡니까? 심입니까? 입장입니까? 아니면 시선입니까? 심의 초점화죠. 입장 초점화는 현아라는 아이는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한 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 평가해야지 입장 초점화야. 근데 심의 초점화야, 심리. 그날밤 정은 일기예보나 들어볼까 하고 뉴시간에 맞춰서 무심하게 라디오를 켰다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 전국의 무투표 당선자 명단에 정혁준이 들어있는 거야. 정이 추측 이상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이튿날 아침 전날면에 나갔다가 화수치에서 자고 들어온 변차섭이를 만난 뒤였어. 마감 전날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춘 사람은 정혁준 등 3사람이었으며 그들은 그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택시를 대절해서 도구원천으로 출마 양보 협상을 하러 갔다는 거였어. 현역 목자도 없고 당사자도 입을 깨민 이상 모두 추측에 불과하지만 출마 예정 금리금에 권리금에 그다음 경비를 합쳐 한 달 500원 이상 받았으리라는 이야기를 따랐어. 그럼 이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변차섭이 한 이야기죠. 이것도 무슨 제시? 요약적 제시였어요. 이 작품. 아까 어디서부터? 마감 전날까지부터 뒤따라다까지. 정은 배신감이 침으로 오장 뒤집힐 지경이었다. 선거 중반에 들어선 어느 날 정은 참다 못해 신통을 사무실 쫓아갔어. 타고 다니는 소행을 보면 상조는 못할 위인이었으나 우춘옥이며 화상관에 그대로 자빠져 있는 외상금 해결하니 부득이한 노릇이었어. 자, 이거 하고부터 노릇이었다. 이거 어떤 초점아? 주어가 없어. 그는 안 나와 있고 정은 그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초점화 기법 쓰인 거 맞아요. 그럼 이건 인물일까 아니 시선일까 입장일까 심리까? 상정도 못할 위인이었대. 이거 입장 초점화야. 이 김영각이란 놈이 상정도 못할 위인이라고. 얼굴도 보기 싫은 위인이라고. 쓰레기 같은 인물이라고. 이번 진짜 어려운 일 하셨을까 했죠. 이렇게 이제 일부러 정승화가 이 김영각이 말한 거야.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후보 협상이 그냥 출마 안 하겠다고 돈 받아먹는 게 아니죠. 이거 반어법이야. 하고 먼저 말을 건넨 건 정이었다. 그래 김은 외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끄다 않고는 깜짝하지 않고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 넘겼다. 글쎄올시다 하면서 자기가 봉사정신이 강해서 양보했대. 그래도 그렇지 옆에서 발바닥에 안 보이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했죠. 이게 선거운동한 정승화죠. 자기 자신이죠. 다들 섭섭하다고 합니다 했죠. 선거할 기회를 뺏겨버렸다고. 글쎄올시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정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겠냐.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 떠도는 공기를 보니까 도구원천에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구원천에 다녀온 것은 시비가 되겠다 했죠. 왜? 도구원천에 비리 협상을 했으니까. 그죠? 선거 협상. 시비는 님이 이건 비속어죠. 그래서 비속어 사용 효과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거 측면 아니겠죠? 대상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 욕을 쓰는 이 김영각이는 쓰레기 같은 인물이라고. 그래서 일부 비속어를 사용할 것만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날 감으로 환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욕하겠냐. 그래서 오랜만에 온천 다녀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이 화성에서 원천부서 주장을 내면서 이게 무엇인데 나한테 의미냐 하면서 깜짝 놀란 신용 시침을 떼고 있는 거죠. 그걸 도로 내밀었어 김이. 그러니까 정승화가 무엇이란 이유 바로 보통학교 중학교 동창회원 경비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나한테 미냐 하니까 다 김 사장님이 출마하는 바람에 하니까 내가 언제 출마를 했냐 하면 소리치도 못했다. 별 못한 소리가 없다니까 나봐요 김씨 정말 이러는 거냐 하면서 정영준한테 받은 돈 좀만 내밀면 이거 외상 갚을 것 같은데 하니까 다시 김영각이가 당신 이제 보니까 안 되겠다. 선거 관련해서 유언비를 떠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하면서 협박하고 있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만 보면 알겠지만 현대술에 제가 뭘 찾았어요? 첫 번째 사투리 효과, 두 번째 초점화 기법, 세 번째 서술자의 직접 개입,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이 깜짝 놀란 신용하는 것은 이 사람 평소에 좀 의문스러운 성격이야. 자기 어떤 우중을 안 밝히고 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비운업 보시면 여러분, 아직 이게 얘들아, 그 9월 모의평가 만들기, 9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만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면 직접 연계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무슨 얘기 나냐면 형이상학적 실제 나와 있죠. 이 형이상학적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참가 거짓. 그럼 우리가 어떤 그 기준점이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그죠? 절대 법칙이. 근데 형이상학적 실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에 없다. 형이상학. 그래가지고 이 결국은 그 우리랑 독립되어 있는 사실로 존재한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되어 있어.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근데 이렇게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참가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이상학적 실제론이 우리가 다가갈 수 없거든. 그래서 비판받았어. 그래서 퍼트넘은 어떻게 말했냐면 퍼트넘은 결국은 그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 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준영이 현아하고 다유하고 우리 재윤이 연서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 규칙이 있잖아. 그죠? 뭐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거.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개념책에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지 형이상학 진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라고 포텀이 반박을 했어. 근데 나에 보시면 이 포텀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봐봐. 이렇게 그 사회에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체계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판단한다면 나라마다 다른 게 있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나라마다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걸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지만 옛날에 보신탕이 있어갖고 지금 보신탕 파는 데가 몇 군데 있대요. 아직도. 그럼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거에서 인정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 애완견에서 먹는 거 부정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 보신탕 집이 엄청 많았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야. 근데 프랑스는 먹을 수 없다야. 절대. 거기는. 그러면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개념적 체계 다르죠. 그러면 토트넘의 주장 결국 뭐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참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거짓될 수 있으니까 우리 판단을 못하겠죠. 그래서 나에서는 어떻게 이런 개념적 체계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했죠? 유용성. 요건 어느 나라나 똑같을 거니까. 어느 나라나.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왜 보신탕을 인정했냐면 이게 농민들 있죠. 돈이 농민들에게는 이 쉽게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 유일한. 닭은 못 먹었어요. 왜? 달걀을 얻어야 했거든. 소는 논밭 갈아야 돼. 돼지는 돼지는 음식물 세게 처리해주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또 비싸기도 했고 돼지도. 그래서 그나마 나은 게 뭐였냐면 개였어. 만만한 게. 개는 게다가 영양분이 풍부했거든요. 소나 돼지보다. 잡식이다 보니까 고기도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영양분을 우리가 보충할 수 있어서 개고기가 유용했어. 근데 지금은 개고기가 우리에게 유용합니까? 지금 유용 안 해. 영양분 과다야. 비만, 그죠? 당뇨.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야. 지금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개고기가 우리에게 유용해지지 않는 거야. 오히려 개가 뭡니까? 애완견이 우리 어떤 반려견이죠. 그래서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 더욱더 개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가 유용하다고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개고기도 이제 안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판단,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유용성. 근데 유용성은 뭐하고 결이 닿고 있어요? 공리주의. 근데 공리주의는 뭡니까? 이번 순서까지 실려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간접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오늘 목이 안 좋고 여러분에게 좋은 목소리를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이거 소유 점유인데, 이게 작년에 엄청 중요했어. 작년에 엄청 많이 이게 나왔거든, 지문이. 비문학이. 근데 올해는 가서 낮은데, 이 점유 뭐 별다른 내용 아니야. 간단히 말할게. 과일나무가 있어요, 과일나무가. 근데 과일나무에서 균형이니까 그냥 자기 과일나무 아니야. 근데 그냥 따서 먹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연 소유자가 다시 줘. 먹은 거. 그럼 이거 반환용에 따라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있잖아요. 땅 있죠, 땅. 땅에 있는 과일나무까지 또 같이 있잖아. 땅의 일부분을 봐갖고 보통 점유한 사람이 소유도 인정해요. 자, 보자. 무슨 말이냐면 땅 원래 주인은 균형이야. 그러면 균형의 소유자야. 근데 현아가 균형이 땅을 빌렸어. 그럼 이게 점유자야. 그러면 토지와 그의 딸린 나무들 있죠. 나무들은 땅과 같은 취급받아. 그럼 현재 지금 준영이가 땅을 빌렸으니까 이 과일나무에 있는 과일 준영이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준영이 한다. 현아가 있어요. 현아가 지금 점유자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 그래요. 어떤 경우냐? 준영이가 따로 과일에도 소유권을 지정했어. 그런 경우에는 현아가 함부로 손 못 대요. 그래서 준영이가 현아한테 반환 요구를 하잖아. 내가 땅 빌려줬지, 어디 과일 나무 빌려줬냐면 줘야 다시. 근데 그래 특별하게 여기서 그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용어가 있는데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써갖고 과일 나무 하나하나에 다 소유권 지정했으면 그 경우에는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없어. 땅을 빌려준 것은 과일 나무 빌려준 건 다름없으니까. 이게 소유점 개념이고요. 자, 마지막 질문 있죠. 이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5-3에 나왔던 광합성 지문과 연결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어. 근데 오늘 질문은 뭐냐면 이런 광합성을 뭐에 응용했습니까? 광전기 화학전지에 응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명반응 있죠. 명반응은 이제 빛을 흡수하고 물을 분해해요. 그죠? 그럼 뭘 하냐면 수소를 얻어, 수소. 수소를 얻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얻어요. 아니, 수소 얻고 또 뭐 얻더라? 여기서 하나 더 얻는데 전자. 이게 명반응이야. 그리고 암반응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수소와 전자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탄소화합물을 얻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뭐였나? 탄소화합물 얻는데 여기 하나 빠졌다. ATP. 이게 에너지거든, 에너지. 에너지인데 우리 식물은요, 이 명반응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 암반응을 할 때 이 ATP를 활용해서 탄소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광전기, 화학전지는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 명반응과 암반응이 똑같아요. 그래서 명반응을 통해서 수소하고 전자를 얻고 이 전자를 활용해 갖고 탄소화합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때 에너지가 없거든요. ATP가 이거는 광전기, 화학전지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뭡니까? 공급해야 돼. 전기를. 그게 차이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오늘 지문은 광합성 지문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런 자연물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이거 우리가 전지와 같은 인간이 만든 것에 응용했나 그걸 표현하는 지문이야. 그러면 5-3 광합성에서 한 바퀴 나간 지문이죠.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테마가 2번 나왔어. 이거 하나만 유의해서 보세요. 아까 소유 점유나 또는 형이상학적 실제로는요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맞지? 네, 고생하셨고요. 4차도 열심히 풀어오시고 해야 돼요? 한 개씩 이랬어. 좀 오버해봤다. 조심가. 연수 제니도 고생했어요.